어머님, 50만 원이면 준서 학원비 한 달치예요. 저희도 지금 정말 빠듯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당뇨약 하루 이틀 안 드신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며느리 은미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낡은 휴대폰이 얼음장처럼 느껴졌어요.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려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하얘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박명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살아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게 27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진우는 겨우 11살이었죠. 저는 그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 식당으로 출근했어요.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은 늘 칼에 베이고 화상으로 물집이 잡혔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일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진우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졸업하고 취업할 때도 정장값을 보탰고 결혼할 때는 제가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을 통째로 줬습니다. 아파트 살 때도 5천만 원을 더 보탰죠. 제 노후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부탁했다가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버림받았다는 표현도 부족하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어요. 아침부터 혈당이 들쭉날쭉해서 어지러웠습니다. 당뇨약이 떨어진 지 사흘째였거든요. 목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발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진료비에 약값까지 최소한 15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제 통장 잔고는 고작 1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진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발 받아라, 제발. 저는 간절히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6번째 신호음이 울리고 나서야 전화가 연결됐어요. 그런데 받은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은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목소리로 제 심장을 얼려버렸죠. 뚝. 전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소리가 제 가슴 속에 내리는 것처럼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진우.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그 이름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래 행복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가족을 아끼는 다정한 사람이었죠.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 진우와 셋이서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11살 되던 해봄이었어요. 남편이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술 취한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린 진우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엉엉 울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절대로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요.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를 얻고 나니 남은 건 500만 원 뿐이었어요. 저는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마침 동네 시장에 있는 한일식당에서 주방 보조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다부진 여자분이었습니다. 명자 씨, 일이 고되긴 한데 견딜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꼭 일하게 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간절히 부탁했어요.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어요.
손님들이 먹을 반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손은 늘 칼에 베이고 뜨거운 물에 데웠죠. 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진우를 학원에 보내고 싶었거든요. 주변 친구들은 다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다니는데 우리 아들만 못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말에도 나가서 일했어요.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무사히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공부도 제법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진우가 열심히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마음은 행복했어요. 진우가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하면 모든 게 견딜만 했거든요. 진우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이었어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냈습니다. 진우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학교 졸업하면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진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더 힘을 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도 학원비며 교재비며 다 대줬어요. 정장도 사주고 구두도 사줬습니다. 그렇게 진우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죠. 2년 후 진우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은미라는 이름의 차분해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곱더군요.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결혼 비용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통째로 줬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진우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도 5천만 원을 보탰어요. 제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주고 나니 제게 남은 건 거의 없었죠. 그때 진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 돈으로 작은 원룸 하나 사세요. 월세 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저는 5년 전에 이 원룸을 샀습니다. 1억 원짜리 낡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제 집이 생겼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싶었죠. 그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되면 늘 아들 집에 가서 함께 차례를 지냈어요. 저는 일주일 전부터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꼭 받겠지 싶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끝내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저는 은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역시 받지 않더군요. 준서에게도 전화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우야, 엄마야. 오늘 추석인데 너희 집에 갈까? 송편도 좀 빚어갈게. 1시간을 기다려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냉동 송편 한 팩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 아들 집에서 얻어온 거였죠. 저는 그걸 꺼내 찜기에 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송편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함께 둘러앉아 먹던 그 따뜻한 추석이 그리웠습니다. 똑똑.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명자야, 나 순자야. 집에 있어? 옆집에 사는 순자 아줌마였어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아줌마는 호박전 한 접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명절 음식을 나눠주러 온 거였죠. 아이고, 명자야. 혼자 송편 먹고 있었어? 우리 집 와서 같이 먹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명절에 혼자 있으면 안 되지. 어서 와. 순자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옆집으로 가서 함께 명절 음식을 먹었어요.
순자 아줌마네 가족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진우가 연락했나 싶어서요. 연락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밀린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병원비 30만 원, 전기세 5만 원, 관리비 7만 원. 다 합치면 4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봤어요. 잔고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달 받을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도 부족했어요. 게다가 당뇨약도 떨어져서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다시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어요. 급한 일이 있으니 꼭 전화 달라고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다른 집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즐겁게 명절을 보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왜 저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아무런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바쁘거나 깜빡한 게 아니라는 걸요. 아들이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앞에 서 있던 순자 아줌마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명자야. 안색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순자 아줌마는 저를 슈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자야. 그게 말이야. 우리 딸이 여행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순자 아줌마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SNS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거기에는 진훈의 가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진우와 은미, 준서가 활짝 웃으며 V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제주도 여행 갔다가 우연히 봤대. 영자 씨 아들네랑 같은 호텔이었나 봐.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주도 여행이라니요. 돈이 없어서 50만 원도 못 준다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가 있었다는 겁니까? 호텔에 묵으면서 가족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아 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돈이 없다고 빠듯하다고 말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가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제주도 호텔 숙박비가 얼마인지 알아봤어요. 연휴 기간이라 비쌌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은 좋게 넘었어요. 3박 4일이면 6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비행기 값까지 합치면 100만 원은 거뜬히 넘을 겁니다. 그 돈이면 제 생활비 50만 원을 주고도 남았을 텐데요. 왜 저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던 걸까요? 도대체 왜요? 그때 문득 1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진우와 은미가 제 집에 찾아왔었어요. 그날따라 둘 다 표정이 심각하더군요. 거실에 앉자마자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업. 무슨 사업? 인터넷 쇼핑몰이요. 요즘 이 사업이 대박 난다고 하더라고요. 은미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 집을 담보로? 어차피 어머님 혼자 사시잖아요. 담보대출 받아도 계속 여기 사실 수 있어요.
이자는 저희가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진우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이 집은 엄마가 늙어서 기댈 마지막 곳이야. 담보는 절대 안 돼. 그 후로 진우와 은미는 며칠간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둘의 태도가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졌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담보를 거절했기 때문에 저를 멀리한 거였어요. 50만 원을 안 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결국 집담보에 도장을 찍게 만들려던 거였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말이에요.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의 눈치를 보며 비참하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이 원룸이 제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5년 전 1억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1억 5천까지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 집만 팔면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사무소 문이 열렸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제 집을 팔고 싶어서요. 아, 매도 상담이시군요. 앉으세요. 어디 집이신데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어요. 중개사가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시세가 1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군요. 위치도 괜찮고 상태도 좋아서 금방 팔릴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급히 파시려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최대한 빨리 팔고 싶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개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해주세요. 제 아들이 찾아와도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중개사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매물을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벌써 서너 팀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 중에서 한 부부가 마음에 든다며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었어요. 시세보다 1천만 원 낮았지만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계약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계약금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큰돈이었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제가 평생 모은 마지막 재산이었어요. 이걸 팔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원도 지역 월세를 검색했어요. 서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아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강릉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이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5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저는 그 집에 전화를 걸어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입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이 왔어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수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았어요. 1억 2천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사신 집인데 정이 많이 드셨겠어요. 매수인 세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갈 거예요.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사진첩,
그리고 간단한 생활용품 뿐이었습니다. 큰 가방 2개면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이곳에는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강릉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잘 있거라. 진우야. 너에게 줄 유산은 이제 한 푼도 없다. 강릉역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전혀 다른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탔어요. 미리 계약한 원룸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원룸은 바다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2층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고 짐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를 둘러보러 나갔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바다 이야기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원두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카페 안은 아늑했어요. 나무 테이블 5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운터에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능숙하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카페 사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이 카페 운영한 지 3년 됐어요. 박명자예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이정호 씨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이야기며 맛집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이곳 생활에 대한 기대가 생겼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바다를 바라봤어요. 정호 씨와도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5년 전 강릉으로 내려왔다고 했어요. 저도 새 출발이었어요.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새로 시작하려고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배려가 고마웠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카페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관심 있냐고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아요. 시급 10,000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오기도 했습니다. 일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친절했어요. 할머니,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혼자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노을이 지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는 게 간지러웠어요.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삶을 조금씩 잊어갔어요. 아들 생각도 덜 났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이 평화로웠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손님이 몇 명이 앉아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돌아보니 진우와 은미가 서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은미도 마찬가지였어요. 둘 다 화가 잔뜩 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집 팔았다면서요? 1억 4천에?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은미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의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정호 씨가 카운터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대답 좀 해요. 그 집이 얼마짜린 줄 알아요? 진우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내 집이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은미가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그 돈이 왜 어머님 돈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보탰는데요? 너희가 뭘 보탰다고 그래? 내가 너희한테 준 게 얼마인데? 저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진우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다정한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엄마, 그 원룸은 나중에 우리 거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올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팔아치운 거예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은미가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가 급히 다가왔어요. 손님들, 여기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은 누군데 끼어들어요? 은미가 정호 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끝이었어요. 진우야, 은미야,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너희한테 다 줬어. 결혼자금, 아파트 자금까지 다 줬잖아. 그런데 내가 50만 원만 달라고 부탁했을 때 너희가 뭐라고 했어? 돈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주도는 어떻게 갔니? 진우와 은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회사 워크숍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SNS에 가족 여행이라고 올렸잖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미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 정호 씨가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여기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뭐, 경찰.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10분 후 경찰관 2명이 카페에 도착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관이 진우와 은미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물었어요. 이분들이 부인의 가족이라던데 맞습니까?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앞으로 절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진우와 은미는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됐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바다 이야기 카페 창가에 앉아 있어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푸른 바다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어요. 명자 씨, 오늘 손님 많네요. 바쁠 것 같아요. 정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카페가 입소문이 나서 손님이 많이 늘었습니다. 3달 전부터는 제가 정호 씨와 함께 카페를 공동 운영하게 됐어요. 그럼 우리 오늘도 힘내볼까요? 네, 그래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고 테이블을 정리했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저와 정호 씨는 함께 카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나란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강릉 온 지 1년 됐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어요. 50만 원을 구걸하며 아들에게 매달리던 그 비참한 날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정말 불쌍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일해서 돈을 법니다. 작지만 제 집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버림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진우가 50만 원을 줬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직도 서울 그 냉골방에서 아들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집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집마저 잃고 어딘가 더 좁고 추운 방에서 외롭게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자유롭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명자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정호 씨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더군요. 마음으로 이어진 게 진짜 가족이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게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68배 그걸 깨달았어요.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고요. 60이든 70이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68배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먹을까요? 네, 좋아요.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 드릴게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갈 겁니다. 모래사장에 우리의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나란히 같은 방향을 향하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저는 그 발자국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